반도체에 물을 붓겠다는 한국의 발상에 전 세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물과 전기는 상극인데 미친 소리라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이 그 미친 발상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10배 차이로 무너뜨리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냉각 기술을 100년간 독점해온 서구는 충격에 빠졌고 라이벌 일본은 눈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절박해진 미국은 정부 검증단을 한국으로 보냈고 거대 자본은 한국을 묻으려 음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나라들이 왜 줄줄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 하나가 어떻게 세계 패권을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스위스 취리히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아직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마르쿠스 켈러, 취리히 연방공대 열공학 석좌 교수입니다. 40해를 칩의 열과 싸워온 사람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장 먼저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문고리가 차가웠어요. 늘 그렇듯 저는 제 세계 기록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능 개수 1만. 그 숫자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냉각이라는 건 결국 싸움입니다. 칩이 토해내는 열을 얼마나 적은 전기로 끌어낼 수 있느냐. 제가 이끄는 팀은 칩 안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기를 새겨 펌프 전기 1만큼으로 그 1만 배의 열을 뽑아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렸고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죠. 그 뒤로 4년 동안 누구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인류의 한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제 믿음에 첫 금이 갔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메일 한 통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발신자는 옛 제자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손이 멈췄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우리 기록을 넘었습니다. 저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넘었다고? 누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기록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피식 웃었어요. 한국, 칩을 잘 찍어내는 나라죠. 배도 잘 만들고요. 하지만 원천 기술은 다릅니다. 열을 다스리는 학문, 그 깊은 물리는 우리 서구가 100년을 앞서왔으니까요. 기록을 좀 비슷하게 따라왔나 보군.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숫자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순간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10만 6천. 성능 개수 10만 6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기록이 1만이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숫자는 제 평생의 기록을 10배 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글자가 잘못 보인 줄 알았어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빈 다음 다시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0만 6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오타겠지.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읽을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빨라졌어요. 자릿수가 달랐습니다. 1만과 10만은 그냥 큰 차이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연구가 통째로 건너뛴 거리예요. 누군가 평생을 바쳐도 닿을까 말까 한 벽을 한국이 한 번에 뛰어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룻바닥이 삐걱였습니다. 동이 트는 취리히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창틀을 짚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정신 차려. 한국이 그걸 했을 리가 없어. 그 순간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편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저는 2달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늙은 석학이 평생을 떠받쳐 온 자부심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비웃었고 의심했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 한 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다면 여러분은 AI 시대의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그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이 책상을 긁는 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빅터 라이먼. 서구 냉각 컨소시엄의 의장이자 이 바닥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새벽 6시도 안 돼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그도 같은 숫자를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 자네도 그 한국 기사 봤나? 방금 봤네. 웃기지도 않지. 10만 6천이라니. 그 사람들이 무슨 마법사라도 되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숫자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빅터 앞에서 그런 약한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장이거나 측정을 잘못했겠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음이 어찌나 컸던지 스피커가 살짝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르쿠스, 잘 들어. 이건 우리가 가만히 둘 일이 아니야. 한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세계 기록을 10배로 깼다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바보 되는 거야. 누군가는 나서서 저 거품을 터뜨려야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데도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자네가 적임자야. 세계 기록 보유자가 직접 저건 가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 자네 한마디면 한국의 그 발표는 그냥 묻혀버린다고.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정확히 긁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무너진 자부심을 되살릴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생각해보겠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축축한 감촉이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그 발표 자료를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그걸 공부하려고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반박하려고 모은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어디서 숫자를 부풀렸는지 그 빈틈을 찾아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쌓일수록 제 안에 편견도 같이 쌓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물과 전기는 상극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죠. 휴대폰에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먹통이 됩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 칩 안에 물기를 새기고 물을 흘린다니. 저는 평생 이 위험을 알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왔습니다. 제 기록조차도 물이 한 곳으로 쏠려 정작 뜨거운 자리는 말라버리는 그 고질병을 완전히 잡지 못해 일만 해서 멈췄던 거니까요. 그 벽을 한국이 단숨에 넘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냉각은 서구의 학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열역학의 뿌리, 유체역학의 방정식, 그 모든 것이 유럽과 미국의 연구실에서 자랐다고요. 한국은 그 학문을 수입해 칩을 찍어내는 나라일 뿐이라고.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천은 우리 것이고 한국은 응용이나 하는 변방이라고요. 셋째, 저는 예전에 한국 기술을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발표를 했어요. 미세 물길 냉각에 관한 초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상상이군요. 하지만 그건 칠판 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젊은 연구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날 제가 한 말이 옳다고 믿었어요. 10수년이 지나도록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그 젊은 연구원의 이름을 저는 2달 뒤에 다시 보게 됩니다. 한국의 발표 자료, 그 맨 위에 적힌 책임자 이름으로요. 한도윤,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빅터가 제 연구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비싼 향수 냄새가 먼저 방을 채웠습니다. 잘 다린 양복, 번쩍이는 손목시계. 그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르쿠스, 결정했나? 아직이라니. 시간이 없어. 그는 제 책상 위에 쌓인 한국 자료를 슬쩍 보더니 손등으로 툭 쳐서 흐트러뜨렸습니다.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무례함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 들여다봐서 뭐하나. 답은 정해져 있어. 저건 가짜야. 빅터,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은. 확인은 무슨.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마르쿠스, 자네 순진하군.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한국이 진짜로 저 기록을 세웠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누가 시장에 표준을 쥐느냐야. 우리가 먼저 저건 못 믿을 기술이다라고 못을 박으면 투자자들은 한국 근처에도 안 가. 돈이 안 가면 기술도 죽어. 그 말을 하는 빅터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어떤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구나. 오직 한국을 묻어버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가진 컨소시엄 자금이 얼마인지 알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우리 쪽 기술에 돈을 넣고 있어. 그 흐름을 한국 쪽으로 뺏기면 나는 모든 걸 잃어. 그러니 한국은 반드시 거품이어야 해. 거품이 아니면 거품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빅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르쿠스, 자네는 세계 기록 보유자야. 자네 입에서 가짜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돼. 그러면 한국은 끝이야. 보상은 충분히 하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그의 향수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한국 자료만 남았습니다. 저는 떨어진 종이를 한 장씩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이 제 손에서 멈췄습니다. 한국팀이 물쏠림 문제를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한 부분이었어요. 도구가 아니라 수학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수만 가지 물길 설계를 초고속으로 훑어보고 그중 유망한 것만 골라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 저는 그 한 줄을 읽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내가 못 풀던 그 문제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거품을 만든 사람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 벽 앞에서 밤을 새워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제 평생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서랍에 거칠게 밀어넣고 쾅 닫았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자꾸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0만 6천. 그리고 그 한 줄의 글.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한쪽은 한국은 가짜다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그 갈등이 끝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빅터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늦은 오후 연구실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 제임스 콜드웰.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몇 번 학회에서 마주친 사이였죠.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켈러 교수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그 냉각 기술, 진짜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되물었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미국 전력망은 한계입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빨아들이는 전기가 한 나라를 통째로 흔들 정도예요. 새 발전소를 짓는 속도보다 칩이 전기를 먹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는 지금 발전한 전기의 거의 절반을 칩을 식히는 데에만 버리고 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그 냉각 전기를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사실이라면 그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전화기를 타고 제 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품인지 진짜인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가 한국 기술의 진위를 이토록 절박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빅터의 말처럼 그냥 가짜였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절박할 리가 없었습니다. 콜드웰 선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을 열어 며칠 전 거칠게 밀어 넣었던 그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그 한 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한국의 카이스트는 자신들의 기술을 검증받겠다며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와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였죠. 저는 그 초청장을 며칠 전에 받고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뒀었습니다. 가짜를 검증하러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 그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내 손으로 폭로하겠다. 그게 그때 제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검증이 아니라 폭로. 저는 한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빅터 앞에서, 콜드웰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그걸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가 직접 현장을 검증하고 저건 가짜다라고 선언하면 한국은 정말로 끝장날 테니까요. 저는 그 통쾌한 순간을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빅터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그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마르쿠스. 가서 그 사기극의 밑바닥을 들춰와. 비용은 전부 내가 대지.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자네 임무는 진실을 찾는 게 아니야. 가짜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알겠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말이 거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제 측정 장비와 한국의 거짓말을 잡아낼 자료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손길이 분주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위스의 산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르쿠스, 너는 폭로하러 가는 거야. 흔들리지 마.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몸을 묻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몸이 좌석에 깊게 눌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10만 6천.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설마가 제 평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걸 그땐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시간 뒤 비행기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 예상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후진국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어요. 낡은 공항, 어수선한 도로, 그런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뒀거든요. 그런데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천장이 어찌나 높고 환하던지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닦여 있었고 안내 화면들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도 어디 하나 시끄럽거나 어수선한 데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군.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이 좋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한도윤 교수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20몇 살쯤 됐을까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며 또박또박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에 오르며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에 고속도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불빛의 양이 솔직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그 위로 솟은 송전탑들. 이 도시가 빨아들이는 전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저는 직업병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마라, 마르쿠스. 너는 폭로하러 왔다. 차 안에서 그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논문, 학생 때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성능 개수 1만 기록 저희한테는 교과서였어요. 저는 그 말에 흠칫했습니다. 저를 비웃으러 온 사람한테 그들은 오히려 존경을 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이스트 연구동에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쪽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팀이 환하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켈러 교수님, 먼 길 오셨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직접 손을 쓰는 사람의 손이었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 얼굴. 그리고 10수년 전 학회 객석에서 제가 비웃었던 그 젊은 연구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그날 누구였는지 모르는 듯 담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보시겠습니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러죠.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빈틈을 찾고 싶었거든요. 실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제가 예상한 거창한 장비가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계도 거대한 냉각탑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작업대 위에 손톱만 한 칩 하나와 가느다란 관들이 연결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특수 냉매는 어디에 있죠? 다이아몬드 기판은요? 한도윤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업대 옆에 투명한 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우리 냉매입니다. 저는 그 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그냥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물처럼 보이는데요. 물 맞습니다. 그냥 상온의 물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무슨 특수 처리를 했겠지. 나노 코팅이나 화학 첨가물이나. 그래서 저는 가방에서 제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직접 재보겠다는 거였죠. 제가 직접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한도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모셨습니다. 그 거침없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검증을 두려워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검증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한 방울 채취해 제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순수한 물, 첨가물 없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진짜 물이라고? 그게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진짜라고 해서 효율이 진짜인 건 아니니까요. 물이 진짜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섞는 게 수십만 6천은 그건 측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숫자는 물리적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제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가시를 못 느낀 척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재보시죠. 켈러 교수님 장비로요. 저는 잠깐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세팅해 놓은 실험에 제 장비만 끼워 넣는 거라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칩도, 물도, 펌프도 제가 직접 연결하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또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그 작은 실험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40해의 경험을 총동원해 트집 잡을 구석을 찾았습니다. 펌프의 전력을 제 계측기로 직접 쟀습니다. 칩이 뿜어내는 열도 제 센서로 직접 쟀습니다. 물이 칩 안의 물기를 어떻게 흐르는지 그 압력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릴 만큼 집중했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속임수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손톱만 한 이 칩에서 2000와트를 뿜게 하겠습니다. 한도윤의 연구원 하나가 흠칫했습니다. 2000와트라는 건 그 작은 면적의 전기난로 여러 대를 동시에 켜놓는 것과 같은 화력이거든요. 제 예상은 이랬습니다. 분명 칩이 100도를 훌쩍 넘겨 타버릴 거라고. 그러면 거봐, 안 되잖아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올렸습니다. 칩이 순식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도계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50도, 60도, 70도. 저는 속으로 셌습니다. 곧 100도를 넘는다. 곧 타버린다. 실험실 안이 어찌나 조용했던지 펌프가 물을 미는 가느다란 소리만 윙윙 들렸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멈췄습니다. 90몇 도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도계를 두드려 봤습니다.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2000와트라는 지옥 같은 화력 속에서
그 작은 칩은 백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센 불길 위에 손을 얹었는데 미지근하기만 한 것처럼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은 물길의 위치입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치퍼면에 차가운 판을 댑니다. 하지만 정작 열이 끓는 곳은 치퍼치 아니라 그 안쪽 깊은 심장부예요. 겉옷 위에 찬 수건을 얹어봐야 속살은 계속 뜨거운 것과 같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칩의 단면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그 심장부에 직접 물기를 꽂았습니다. 열이 태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열을 낚아채는 거죠. 환자 혈관에 바늘을 꽂아 약을 곧장 흘려보내는 정맥주사처럼요. 저는 그 단면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들이 칩의 가장 뜨거운 자리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상상만 하고 끝내 만들지 못했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을 그렇게 깊이 흘리면 한쪽으로 쏠립니다. 정작 제일 뜨거운 자리는 물이 안 가고 말라버려요. 그게 이 분야의 영원한 벽인데 그걸 어떻게... 수학으로 풀었습니다. 한도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에 처박았던 그 종이의 한 줄, 제가 두려워서 밀어냈던 그 문장, 그게 지금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균열은 첫 번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칩 하나 시키는 거랑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칩 수만 개를 시키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험실에서야 작은 칩 하나 멋지게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세상은 다릅니다. 손바닥만 한 대형 AI 칩, 그 위에서 쏟아지는 열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저는 거기서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도윤에게 그 의심을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칩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큰 칩에서도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작은 실험은 누구나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일부러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당황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갑다는 듯 웃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침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더 안쪽의 큰 실험실이었습니다. 그곳엔 손바닥만 한 대형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진짜 AI 반도체였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냉각판이 연결돼 있었어요. 여기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또다시 제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전원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칩이 엄청난 열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제 센서의 숫자가 무섭게 치솟았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못 버틴다. 그런데 또 숫자가 잡혔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냉각 성능이 30% 넘게 좋았습니다. 그 거대한 칩이 위험한 온도까지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요. 이게 정말 그냥 그 작은 칩이랑 같은 원리란 말입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이 기술은 삼성이나 TSMC 같은 회사가 지금 돌리는 생산 라인을 통째로 뜯어 고치지 않고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무게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기 일쑤죠. 그런데 한국은 그 장벽마저 없애버린 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효율을 기존 공정 그대로 추가 설비 없이.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네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안의 성벽은 거의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빅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빅터는 받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됐나? 빈틈 찾았어?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빅터, 솔직히 말하겠네. 측정이 진짜인 것 같아. 작은 칩도, 큰 칩도, 내 장비로 직접 쟀는데도. 그만. 빅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고함에 귀가 멍했습니다. 마르쿠스, 정신 차려. 자네 지금 그 사람들한테 홀린 거야. 분명 자네 장비에 손을 댔겠지. 아니면 칩을 바꿔치기 했거나. 한국 놈들 수법이 그래.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세팅했네. 손댈 틈이 없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빅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르쿠스, 잘 들어. 자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쓰겠네. 이미 손은 써뒀어. 무슨 방법? 알 것 없어. 자네는 그냥 가짜라는 말만 하고 돌아오면 돼. 그게 자네 일이야.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골에 서늘한 예감이 흘렀습니다. 빅터가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구동에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일본인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사사키 게니치. 일본 반도체 열설계의 살아있는 권위자였습니다. 한때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이었고 지금도 그 분야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사사키 같은 사람이 한국까지 직접 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사사키는 한국 반도체를 평생 라이벌로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발로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사키는 한도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더니 곧장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사사키라면 분명 한국 기술의 빈틈을 잡아낼 거라고 저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 편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고요. 사사키는 2시간 동안 말없이 실험을 지켜봤습니다. 직접 장비를 만지고 숫자를 확인하고 칩의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세계를 이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소재 없이는 칩 하나 못 만든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건 사사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소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상의 문제예요. 우리는 더 좋은 재료를 찾는데 매달렸고 한국은 아예 다른 길을 뚫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도 반도체 기술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게니치,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멈춰선 1등은 달려오는 2등에게 언젠가 자리를 내준다. 저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우리가 1등인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사사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고 한국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깨끗하게 인정하려고요. 사사키가 한도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전을 존경합니다. 그 순간 실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 최고의 권위자가 한국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3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깊은 균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적조차 눈물로 인정하는 기술 앞에서 제 마지막 자존심이 소리 없이 갈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대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앉아 그동안 직접 적은 측정값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계산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성능 개수 10만 6천. 진짜였습니다. 펌프에 전기를 1만큼 넣으면 그 10만 배가 넘는 열을 칩 밖으로 끌어냅니다. 제 평생의 기록인 1만을 10배 넘게 뛰어넘은 숫자. 그게 거짓이 아니라 제 손으로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2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40해였습니다. 저는 40해 동안
제가 인류의 한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계가 사실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못 넘은 벽이었을 뿐이고 그 벽을 한국이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도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께 사과할 게 있습니다. 한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10수년 전 어느 학회에서 제가 당신의 발표를 비웃었습니다. 칠판 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객석 전체가 웃게 만들었죠. 기억하십니까? 한도윤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억합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와서 한참 울었어요. 다 그만둘까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칠판 위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이 절 여기까지 오게 한 셈입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 무시가 한 연구자를 짓밟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니. 부끄러움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그가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저는 흠칫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원래 빅터의 컨소시엄에 돈을 넣던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서구 진영의 핵심 후원자요. 데이터 센터 검증단을 보내겠답니다. 우리 기술을 자기들 실제 칩에 적용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서구 진영의 돈이 빅터에게서 한국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짜 기술 앞에서는 결국 자본도 솔직해지는 법이니까요. 그게 중반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진실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으로 기운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빅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흔적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어디선가 한국의 냉각 기술은 측정 오류이며 곧 허점이 드러날 거지라는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한 기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빅터가 뿌린 음해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못 이기자 진실을 더럽히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구동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한도윤의 젊은 연구원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모르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거액을 줄 테니 우리 기술의 핵심 설계도를 빼돌리라고요.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제 가족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그러더니 만약 거절하면 우리 팀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기꾼으로 만들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빅터였습니다. 분명히요. 매수가 안 되면 협박을, 협박이 안 되면 조작을.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기술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시키려고 만든 거라고요. 이걸 팔면 전 세계 사람들 전기요금을 내려줄 기회를 파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지만 거절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쿵 울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빅터가 비열한 짓을 한 것도 부끄러웠지만 그 빅터의 돈으로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젊은 연구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빅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거든요. 빅터, 연구원을 매수하려 했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자네 도대체 어디까지 갈 셈인가? 빅터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어요. 마르쿠스, 자네 참 순진하군. 이게 전쟁이야. 전쟁에 규칙이 어디 있나? 이기는 자가 규칙을 만드는 거지. 한국이 그 기술로 시장을 먹으면 내가 평생 쌓은 게 다 무너져.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그건 전쟁이 아니라 범죄야. 범죄. 하. 빅터가 길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르쿠스, 잘 들어. 나는 이미 가짜 데이터를 준비해뒀어. 한국팀이 측정값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진짜처럼 보이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지. 곧 전 세계 언론에 뿌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국이 사기쳤다고 믿겠지. 세계 최고 기술이면 뭐하나? 사람들이 사기라고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빅터는 진실을 못 이기자 진실을 통째로 거짓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야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연구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빅터, 자네, 그건 한국만 죽이는 게 아니야.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기술을 죽이는 거라고. 전기요금에 허덕이는 수십억 명의 기회를 짓밟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빅터가 차갑게 받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내 돈을 지킬 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빅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한 교수님, 빅터가 가짜 조작 증거를 만들어 뒀답니다. 곧 전 세계에 뿌릴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십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동 너머로 불 켜진 실험실들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날 학회에서 비웃음을 당하고도 10수년을 버텼습니다. 거짓 소문 하나로 무너질 거였다면 진작에 무너졌겠죠.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이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또 한 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빅터의 거짓에 맞서 제가 직접 진실을 증언하겠다고요. 세계 기록 보유자였던 제가 한국 기술이 진짜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음해보다 강한 한 방이 될 테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카이스트를 찾아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제임스 콜드웰.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제게 절박하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관료였습니다. 그가 직접 검증단을 이끌고 한국까지 날아온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 나라의 대학 연구실에 검증단을 보낸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콜드웰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켈러 교수님, 결과를 들었습니다. 진짜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콜드웰 선생. 작은 칩도, 데이터 센터용 큰 칩도, 모두요. 콜드웰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와 충격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절박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빨아들이는 전기 때문에 전력망이 한계입니다. 발전소를 더 짓고 송전선을 더 깔아도 AI가 전기를 먹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 전기요금으로 갑니다. 일반 가정의 고지서에 그 숫자가 찍혀요.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가 실험실의 작은 칩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물길 하나가 냉각에 버리던 전기를 10분의 1로 줄인다면 그건 우리가 발전소를 수십 개 짓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보이지 않는 발전소인 셈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드웰은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던 전기를 고스란히 AI의 힘으로 되돌려주는 기술. 똑같은 건물, 똑같은 전기로 몇 배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콜드웰의 검증단은 사흘 동안 카이스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실제 크기의 대형 칩에 한국 기술을 적용해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냉각 성능이 30% 넘게 좋아진 겁니다. 그것도 공장 라인을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고도요. 검증단의 책임 엔지니어가 측정 결과를 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콜드웰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게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한도윤에게 다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증단이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국 기술에 공개적으로 백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서구 자본이, 서구 정부가 한국 앞에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인정의 순간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콜드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운 얼굴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냉각 기술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손에 있다는 사실. 그게 그를 두렵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야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변방이라 무시하던 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하다니 세상이 정말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정의 순간에도 제 가슴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빅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콜드웰에게서 한 통의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빅터 라이먼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 언론에 뭔가를 터뜨릴 거랍니다. 한국 기술의 치명적 결함에 관한 거라는데 이번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빅터가 마지막으로 꺼낸 그 카드는 이 기술의 가장 약한 급소를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막힘, 균열, 부식, 칩에 물을 흘린다는 발상이 짊어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약점들이었습니다. 빅터는 그 약점을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포장해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폭탄은 정말로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동시에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적 같은 냉각 기술, 치명적 결함 숨겼나. 기사를 연 순간 저는 빅터의 솜씨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기사는 3가지 약점을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막힘. 칩 속 물길이 머리카락보다 가늘다 보니 작은 먼지 하나, 미생물 찌꺼기 하나만 들어가도 그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였습니다. 가느다란 빨대에 알갱이 하나가 끼면 음료가 안 올라오듯 물길이 막히는 순간 열이 빠져나갈 곳을 잃고 칩이 타버린다고요. 둘째, 균열. 단단한 실리콘에 일부러 빈 물기를 파넣으면 그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뜨거운 열과 차가운 물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면 재료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며 미세한 금이 거미줄처럼 번진다고요. 그 틈으로 물이 새면 칩 안에서 합선이 일어나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진다고요. 셋째, 부식. 깨끗한 실험실 물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배관에 물을 흘리면 금속이 녹슬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기사는 이 약점들을 마치 한국이 숨긴 시한폭탄처럼 묘사했습니다. 곧 한국 칩들이 줄줄이 물이 새고 폭발할 것처럼요. 거기에 익명의 세계적 전문가들 발언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빅터가 만들어낸 가짜 입들이었죠. 기사가 뜨자마자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던 기업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빅터의 노림수가 적중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곧장 한도윤의 연구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도윤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살짝 웃고 있었어요. 교수님, 왜 웃으십니까?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켈러 교수님, 한도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빅터가 짚은 그 3가지 약점. 막힘, 균열, 부식. 맞습니다. 전부 진짜 약점이에요. 칩에 물을 흘린다는 발상이 짊어진 이 분야 전체의 숙제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한도윤이 제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그 3가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둔 문제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옆방의 연구 자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두꺼운 보고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가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막힘. 우리는 물길 앞에 아주 정교한 다중 필터를 설계했습니다. 먼지가 들어올 틈을 단계별로 걸러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물길이 막혀도 옆 물길이 그 열을 나눠받도록 길을 촘촘히 짰습니다.
한 도로가 막혀도 우회로가 있는 거죠. 그가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균열. 우리가 수학으로 물기를 설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산엔 열이 오르내릴 때 재료가 받는 스트레스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 가장 덜 가는 구조를 처음부터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만 번을 데웠다 식혔다 반복해도 견디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펼치며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식. 물의 산성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세균과 녹을 막는 관리 기술까지 함께 개발했습니다. 화려한 냉각 기술 뒤엔 지독한 화학 관리라는 숙제가 따라오거든요. 우리는 그 숙제까지 같이 풀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빅터가 한국이 숨긴 치명적 약점이라고 터뜨린 그 세 가지를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풀어두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한국의 급소를 찔렀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급소엔 이미 단단한 갑옷이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빈틈을 향해 헛주먹을 휘두른 거였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대반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도 경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요. 한 교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성능계수 1만, 세계기록 보유자였던 마르쿠스 켈러입니다. 그런 제가 직접 검증하고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고 빅터 라이먼은 가짜 증거로 그걸 묻으려 했다고요. 세상이 제 말은 믿을 겁니다. 한도윤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눈을 찔렀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0회의 자부심,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켈러입니다. 한때 이 분야의 세계 기록을 가졌던 사람이죠.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폭로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두 손으로 직접 검증했습니다. 손톱만 한 칩에서도, 데이터 센터용 거대한 칩에서도요. 한국의 기술은 진짜입니다. 성능계수 10만 6천. 제 기록의 10배가 넘는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기술의 치명적 결함을 폭로한 그 기사. 그건 거짓입니다. 한 거대 자본가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뿌린 음해입니다. 그는 한국연구원을 매수하려 했고 협박했고 끝내 조작극을 꾸몄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장내가 폭발하듯 웅성거렸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인류가 풀지 못한 열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거짓으로 그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제 증언은 빅터의 거짓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가 직접 나서서 내가 검증했고 저건 조작이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빅터의 가짜 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화살이 빅터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뿌린 가짜 증거의 출처가 하나둘 드러났고 그의 매수와 협박 시도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빅터 라이먼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통화했을 때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는 배신자야. 두고 봐.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본은 등을 돌렸고 그의 컨소시엄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진실을 이기려 한 자가 결국 진실 앞에서 쓰러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무엇을 짓밟으려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으로는 세계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식으로 한국 기술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콜드웰은 양국이 함께 이 기술을 발전시키자는 협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의 사사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공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한국은 달렸다. 이제 우리도 다시 달려야 한다. 유럽의 연구소들도 앞다투어 한국과 손잡기를 원했습니다. 변방이라 무시당하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느 오후 한도윤과 함께 카이스트 교정을 걸었습니다. 늦은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잔디밭에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 교수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의심과 음해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한도윤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날 학회에서 비웃음을 당했을 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평가가 아니라 제 물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가느다란 물길 하나예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 하나.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작은 물길 하나가 바꾼 게 얼마나 많은지요. 데이터 센터가 냉각에 버리던 그 막대한 전기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 줄어든 전기는 고스란히 인공지능의 힘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전기로 몇 배 강력한 AI를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 무리하게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비용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요금으로 돌아갈 돈이었으니까요. 대전의 작은 실험실에서 칩에 새긴 그 물길 하나가 어쩌면 지구 반대편, 어느 가정의 전기 고지서를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파제처럼요. 반도체 산업엔 오랫동안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빨리 계산하는 자가 이긴다는 믿음이요. 모두가 더 빠른 칩, 더 많은 연산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열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빠른 칩도 그 열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경쟁의 무게 중심이 통째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승부는 누가 더 빨리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열을 더 잘 다스리느냐로 넘어왔습니다. 열을 지배하는 자가 AI 시대의 전력을 지배하고 끝내 그 시대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의 가장 앞자리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 하나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이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변방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식히는 가장 앞선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40해의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요. 1등이라는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멈춰선 1등은 언젠가 자리를 내줍니다. 사사키의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기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멈추는 순간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향해 달려올 겁니다. 그게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발판 삼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한 축을 단단히 거머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기술을 먼저 손에 쥐고도 또 다른 빅터들의 방해 속에서 그 기회를 지켜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윤 교수가 헤어지며 제게 건넨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켈러 교수님, 우리가 만든 건 냉각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결국 세상이 알아준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했습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냉각 권위자 마르쿠스 켈러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변방이라 무시당하던 대한민국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길 하나로 세계를 무릎 꿇렸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결국 세상이 알아주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